진짜가 된다는 것.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연구 결과를 기억하는가? 현대사회는 상냥함과 날씬함, 겸손함 등의 특징을 여자다움에 결부시킨다. 이제 남자다움과 결부되는 특징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학자들은 남자다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승리, 감정의 자제, 위험 감수, 폭력, 지배, 플레이보이, 독립성, 탁월한 능력, 여성에 대한 지배, 동성애 혐오, 지위상승 욕구. 우리가 수치심에 관해서 이해하고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목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 수치심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기대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규범은 남녀 각각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토대가 된다. 왜 그럴까? 여자들이 규범을 지키려면 그들은 조용하고 상냥하고 날씬하고 예쁘고 완벽한 엄마와 아내 노릇을 하되 힘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기대에서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꽝 수치심의 거미줄에 붙들리고 만다. 남자들은 어떤가? 감정을 억눌러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모두에게 지시를 내리고 승진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쓰다가 죽어야 한다. 상자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려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 했다가는 혹은 커튼을 약간 열어서 바깥 세상을 보려 했다가는 꽝 수치심이 당신을 예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사회는 남자들에게 동성애 공포증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닌 것으로 부족하다. 동성애자 집단을 향한 혐오를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도 우리 패거리에 들어오고 싶다면 저 사람들을 싫어해야 해. 요거를 수치심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 패거리가 교회든 갱단이든 바느질 모임이든 남자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든 간에 별 차이는 없다.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소속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집단을 싫어하라거나 거리를 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통제와 지배의 수단이다. 우리는 다른 집단에 대한 경멸을 가입의 조건으로 내거는 모든 집단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것은 소속감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소속감은 누군가에 대한 거부를 토대로 삼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남자다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나는 결코 그런 남자와 일생을 함께 보내고 싶지 않으며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도 않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외로움이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마법사가 문득 떠오른다. 마법사는 사람다운 욕구를 지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을 투사한 위대하고 강력한 투영체일 뿐이다. 고도하고 필요하고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투영체,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높은 남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도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의 규범 목록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의 압박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수치심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그들은 수치심이 완전히 젖어들 때마다 그 규범의 현실성을 점검한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인인 비판적인 지각을 실천하는 셈이다. 그들은 규범을 따르지 않는 쪽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수치심에 젖은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해고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되지.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5년 동안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 난 그들의 가족도 잘 알아. 감정적으로 그들을 걱정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어. 수치심은 업무 때문에 출장을 떠나는 여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은 좋은 엄마가 아니야. 아들의 학교 연극에도 못 가니까.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있는 여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오늘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엄마로서 내가 하는 역할을 고작 연극 한 번으로 재단할 수는 없거든. 그만 가줄래?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에 관한 규범을 토대로하는 사회의 계약에 동의해버리면 우리의 수치심 유발 요인들이 힘을 얻는다. 나는 내 역할을 할 테니 너는 너 역할만 해라 고 말하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인간관계가 채워진다. 앞으로 연구에서 발견된 패턴들 가운데 하나는 규범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이 중년에 이르면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남자들은 인간관계가 황폐해진 느낌을 받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게 된다. 여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기대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다.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의 사회계약에 순응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성취와 보상과 칭찬이 죄다 파우스트의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수치심이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설명을 기억하는가? 수치심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어딘가에 소속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이다. 그런 두려움을 생각하면 중년에 이른 사람들이 자녀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중독 증세를 보이거나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중년에 이르러서야 긴장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대와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돌이켜보면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줬다. 이게 나의 비밀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자존감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시 설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노란 스웨터를 입은 남자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다. 그의 취약성과 솔직함에서 비롯된 연구는 나의 학문 나아가 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수치심, 남자와 여자 자존감에 관해 내가 배운 것들을 돌아보면 가장 큰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수치심에서 빠져나와서 서로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고 싶다면 취약성이 그 길이며 용기는 가로등과도 같다. 이런저런 사람이 데려와 지시해야 하는 규범의 목록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용감해지는 일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짜 나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일은 모든 도전 중에서 가장 멋지다. 1922년 처음 출간된 이래로 그림책의 고전으로 통하는 마저리 윌리엄스 벨벳 토끼 인형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이번 장을 마무리하고 싶다. 내 친구 디디가 지난해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글은 없어 라는 쪽지와 함께 이 글을 내게 보내줬는데 그녀의 말에 나도 같은 의견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진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그리는 작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족말이 말했습니다. 가족말이 말했습니다. 진짜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그건 나한테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을 뜻하는 거야. 어떤 아이가 너를 오래 사랑해 준다면 그것도 그냥 가지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러면은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벨벳 토끼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가 되는 건 아픈 건가요? 가족말은 언제나처럼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 하지만 진짜가 된다면 아픈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진짜가 된다는 것은 태엽을 감을 때처럼 느닷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것은 아니란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망가지거나 모서리가 뾰족한 이들, 그리고 주위에서 다뤄야만 하는 것들을 좀처럼 진짜가 되기 어렵단다. 보통은 진짜가 될 무렵이면은 털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거의 다 따라버리고 두 눈도 빠져버리지. 몸의 마디마디는 깨지지 하고 헐렁해진단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그런 걸 도무지 이해 못하는 이들은 예외지만 일단 진짜가 되고 나면은 미워질 수가 없거든. 진짜가 되면 미워질 수가 없거든. 마음의 갑옷 벗어 던지기. 책부터
가장이었어. 어릴 때 우리는 취약성으로부터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실망한 일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갑옷을 입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무기로 사용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법, 심지어는 사라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용기와 목표의식을 지니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시 취약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그리스로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뜻한다. 나의 글과 논문에서 가면과 갑옷은 우리의 취약성의 불편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말이다. 가면, 갑옷.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설사 가면 때문에 숨이 막히더라도 말이다. 갑옷을 입고 있을 때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어리고도 무거워진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느라고 지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런데 가면과 갑옷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 우리는 좌절과 단절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이지 않은가? 나의 취약성은 당신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볼 때는 취약성부터 찾아볼 것이니 라니 말이다. 만약에 취약성의 갑옷에 관한 연극을 한 편 제작한다면 무대는 중학교 구내식당으로 하고 등장인물은 11에서 13세로 설정하고 싶다. 성인들의 갑옷을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갑옷을 너무 오래 입은 나머지 갑옷이 몸에 딱 맞아 굳어져 알아볼 수도 없게 됐다. 제2의 피부라고나 할까. 가면도 마찬가지다. 내가 인터뷰한 수백 명의 참가자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호소했다. 여기 와서 가면을 벗을 수는 없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배우자도 아이들도 친구들도 나를 몰라요. 그들은 진짜 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나도 가면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리는걸요. 하지만 10대 초중반의 청소년들은 다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 막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아직 어리고 무척 예민한 이 아이들에게 갑옷은 낯설고 몸에 잘 맞지가 않는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감추는 데 서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떤 갑옷을 입고 있으며 왜 그걸 입었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이들은 갑옷이 무겁거나 가면 때문에 숨이 막히는데도 그걸 계속 착용해야 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면과 보호장치를 거침없이 입었다 벗었다 한다.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잇따라 늘어놓기도 한다. 쟤들이 어떻게 생각은 난 상관 안 해요. 멍청한 애들이거든요. 춤을 춘다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에요. 쟤네들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뭔지 물어봐 줄래요? 나도 춤추러 가고 싶은데. 나의 학창시절 특집을 준비해서 무대에 올린다면 가면과 갑옷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일 듯하다. 우리 학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모든 행동을 하는 남자아이와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해서 불행한 마음을 감추려고 잘난 척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좀 더 세련된 보호기제를 갖게 되었지만 그 갑옷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이석은 청소년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단숨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내 경험을 말하면 중학생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와 대면하는 일이다. 그 아이는 어색하고 서툴고 늘 안절부절 못한다. 중학생 때 나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마치 본능처럼 숨거나 달아나곤 했다. 딸 일년이 공경이 잘 때마다 나의 내면에서는 그때와 똑같이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슬금슬금 솟아난다. 일년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할 때마다 내가 옛날에 다녔던 중학교 예군의 식당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것도 같다. 14살이든 14살이든 간에 갑옷과 가면은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은 취약점, 불편함, 고통이 무엇이냐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호 기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우리의 갑옷은 맞춤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부분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셈이다. 갑옷을 억지로라도 들여다보자. 그러면 비교적 보편적인 속옷들을 햇빛에 비춰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취약성 보호 장치들도 뒤져볼 수 있다. 당신이 나와 비슷한 성격이라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당신만의 학창시절 특집을 만들어보고 싶어질 것이다.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보호 기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나는 그 보호 기제들이 이름을 붙이고 내 주위 사람들을 이현별로 나눠보고 싶었다. 그 여자도 이 가면을 쓰지 옆집 엄마는 항상 이 갑옷을 입어. 뭐든지 분리하고 단순화하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보편적인 보호 기제 중에서 단 하나만 착용하는 사람은 없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갑옷을 착용해본 경험이 있다. 나의 제안은 갑옷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면서 자신 내면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갑옷을 착용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갑옷을 벗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사람들의 가면과 갑옷을 벗게 하는 전략을 발견한 지점이다. 이제부터 나는 그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원래 나는 각각의 보호 기제에 상응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해서 10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것처럼 전략의 목록이 만들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일장에서 나는 부족의 반대말이 충분이라고 설명하며 부족한 느낌의 속성에 수치심 비교 놓아버리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갑옷을 벗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나는 충분해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가면을 벗어도 된다고 말해준다. 나는 충분해라는 말에는 자존, 경계, 참여의 의미가 담겨있다. 내가 연구 참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찾아낸 모든 갑옷 벗기 전략의 핵심에는 충분해가 들어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그만할래. 이 장을 읽었던 건에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인터뷰를 위해서 만든 사람은 하나같이 취약성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이곳임과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 없이 취약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불확실성과 위험과 감정 노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의 갑옷을 입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그것을 벗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FBI 소속의 스와트 특수기동대 장교들, 가석방 집행관들, 교도관들에게 취약성에 관해서 강연한 적이 있다. 그렇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강연이 끝나자 스와트 장교 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했던 것은 선생님도 우리가 똑같이 솔직해지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취약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생님을 조금 더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에도 10분 공감했다.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전략들을 확신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내게 이 전략을 알려준 연구 참가자들은 우리 모두의 골칫거리인 그령린 불편함, 자기자신, 자기의심과 싸웠던 사람들이다. 둘째, 내가 직접 이 전략들을 내 삶에 적용해봐서 알기 때문이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들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준다. 지금부터 나는 보편적인 취약성 무기라는 이름으로 3가지 갑옷 유형을 소개하겠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갑옷을 장착하고 있다. 그 갑옷 중에 하나가 기쁨 차단하기, 순간적인 기쁨을 억누르는 아이러니한 공포감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생각하는 완벽주의이며, 마지막 갑옷은 고통과 불편을 없애주는 뭐든지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 3가지 보호막을 하나씩 살펴본 후에 각각의 보호막에 맞서는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이 전략들은 모두 나는 충분해라는 마음을 변경한 것으로 3가지 마음의 갑옷에서 해방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었다. 자, 이 3가지는 세 가지를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